네,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폭염도 지속되고 있고 또 강릉에서는 또 심각한 이런 물 부족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풍동 건물 용도 변경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도 신천지가 패소했습니다. 고양시가 2차 추경에서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40억 원을 또 편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결국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네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정발산 전망대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양시 체육회의 임금 체불에 대해 법원도 인정을 했는데요. 정작 고양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랍니다. 일산대교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가 6차로로 확대됐네요. 백석고와 저영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천지가 풍동 물류센터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직권 취소가 무효다라면서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했죠. 그런데 이제 항소심 2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인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가 풍동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 취소한 게 정당하다라고 결론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한 거죠. 풍동 건물이 종교시설로 변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신천지 포교 활동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1심이 이어서 2심도 같은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을 놓을 것 같아 보이네요. 신천지 종교시설 반대운동을 펼쳐온 한 풍동의 주민은 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하마터면 신천지 종교시설이 고양시에 들어올 뻔했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를 막아냈다. 이단 대처에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자평을 했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40억 원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예산이 다시 상정이 되면서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 의회의 갈등이 다시 한번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자, 우선 이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설계비, 환경개선공사 및 원상복구공사 37억 원, 이사 용역 및 광고물 3억 원 등 총 40억이 포함됐는데 1차 때는 65억이었잖아요. 일단 이전하는 부서 숫자를 좀 줄였더라고요. 시가 부서 이전 규모를 좀 줄였다고 하지만은 본청 정원 대비 47% 수준인 505명에 이르고요. 이전 예정 부서를 살펴보면은 사회복지국 5개과, 기후환경국 4개과, 교육문화국 4개과, 자족도시실용국 4개과, 교통국 4개과, 도시주택실 4개과 다 합하면 25개의 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상당한 규모인데 고양시의 설명만 봐서는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아낀다라는 이런 명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의회가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몽열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단순한 부서 이전이 아니라 시가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좀 축소 왜곡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편법 행정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환 시장이 내세우는 부서 이전이란 게 사실은 꼼수에 좀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동환 시장 임기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업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이전 사업을 할 시에는 반드시 좀 거쳐야 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건너뛰고 무시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전이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청사 신축이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몽열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선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은 지자체가 복합 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고양시 계획 같은 경우는 백석의 업무빌딩 지금 상당 부분을 49% 50%에 달하는 규모를 시청 부서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신축 사업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몽열
임용렬의원의 주장인 거죠. 네, 임 의원의 주장대로 청사 신축으로 규정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에 시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지방재정법상 이 청사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0억 원만 넘어도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의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전체 사업비가 이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지금 고양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잡하고 이 까다로운 법적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부서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본질을 숨기려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질을 숨겨서 법적 절차를 회피한다라는 의혹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가 된다면서요? 행정적인 모순 문제도 함께 지적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교동 신청사 원안 사업 일시정지 상태잖아요. 네네. 이 4년째 일시정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이제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청사 사업이 동시에 2개 진행되는 꼴인 거죠. 원안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종결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백석동에 새로운 또 신청사를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도시에 2개의 신청사 건립이 동시에 존재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고요. 결국 시의회 주장 종합해보면 이번 40억 예산안은 법이 정한 엄격한 재정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꼼수, 기존의 신청사 계획과의 관계 설정도 이게 정리되지 않은 졸속 행정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몽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시청사 존재 이유가 관련 부서 지금 다 고양시 흩어져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좀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 절반 정도를 백석동에 옮기고 또 어떤 부서는 주교동에 있고 애초에 신청사를 짓는 목적 자체에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거기다가 지금 법적 행정적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무시한 채 이게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40억 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임시회에서 또 이 예산안이 다뤄질 텐데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네네,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네. 네, 식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결국 지난 26일에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심의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14명 중 12명이 가결 찬성을 했고요. 1명은 조건부 가결, 1명은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절차상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착공허가 절차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식사동 주민들은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그때 내건 조건부 내용도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소집을 했다라면서 이번에도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7월에 적시됐던 조건부 내용이 뭐였길래 또 이 주민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반발을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생협의체 구성, 그리고 보존관리지역 훼손임야 차폐 조경 강화, 기업유치 이행계획 충실히 이행, 도로는 착공 전까지 인가받고 준공 전까지 개설 등 10가지 그때 항목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 중에서 핵심은 이 상생협의체 구성, 이 첫 번째 요 항목인데 고양시는 주민들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로 넘어갔다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생협의체는커녕 상황이 더 파국적으로 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심의 하루 전이었던 25일날 이 시행사가 강순모 데이터센터 반대 위시티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생협의체라면은 뭐 시행사, 고양시, 주민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시행사가 지금 주민 대표를 고소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식사동의 한 주민은 이는 위시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생협의체 구성 약속을 내팽개쳐버린 시행사의 무도한 처신 강력히 규탄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순모 위원장은 건축허가라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 가능해지는 가처분 신청 아니면 행정소송 등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취지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의 간극을 좀 좁혀보자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산 신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정발산공원 정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정발산 평심루에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역시나 전망대 설치 기대한다, 아니다, 우려한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말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 이전에 저희가 한 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이게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업은 일산 동구 이기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초에 35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한 사실을 이렇게 알리면서 지역의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이날 현장 간담회는 사업의 실무부서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가 마련한 이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기현 의원실의 보좌관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에 쓰이는 예산 35억 원만 확보한 게 아니라 이동 약자들도 이동할 수 있는 정발산 둘레길 무장애 데크길 조성 사업 8억, 그리고 기존 둘레길을 정비 보완하는 예산 4억 원도 함께 확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업이 서로 상승,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임 비서관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위치와 구조물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에 고양시민, 시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정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완공될 때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추가로 덧붙였네요. 이날 이제 참여했던 주민들 사이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좀 표출이 됐나요? 자, 우선 찬성하는 쪽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전망대가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서 침체된 일산의 활력소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산동의 한 주민은 일산 신도시가 30년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또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인데, 정발산공원에 멋진 전망대가 설치가 되면 외지의 관광객들도 일산으로 오고 또 우리 지역의 소비도 좀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밝힌 한 주민도 일산의 상가 공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찬성 목소리만큼이나 좀 거셌는데요. 정발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삶이 침해를 입고 또 주차 문제 악화될 것이고 자연 훼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를 했습니다. 마두동의 한 주민은 정발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은 전망대 설치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조용히 동네 뒷산을 산책하던 기쁨을 앞으로는 누릴 수 없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고양시에는 킨텍스의 고층 건물이나 이런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굳이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 교란시켜가면서 전망대를 정발산에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 단계에서 그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좀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일단 이날 현장 간담회 역시 그 연장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현 국회의원실에서 제안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일산공원관리과, 여기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담당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정발산 생태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고 이후에도 공원관리과로 주민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경청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양시 체육행정의 중심이지요. 고양시 체육회가 2년 가까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그야말로 정말 파행 운영의 늪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심각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난 21일 날 고양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고양파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네. 고양시 체육회 직원들도 왔었어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2024년도 예산 심의 때 시의회가 체육회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기존 9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대로 거의 50% 넘게 좀 삭감을 했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예산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생계의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요? 네,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제 체육회는 2024년부터 예산이
법원이 이만큼 삭감되면서 각종 수당을 좀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급만 겨우 지급하는 이런 상황을 벌써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이 약 30%가량 줄었다라고 합니다. 직원 개개인당으로 보면은 1인당이 쌓인 체불 임금액 수준이 이제 네. 적게는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700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생활 지도자들 또한 활동여비 등이 삭감이 되면서 1인당 약 25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생계에 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랑 법원 측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은 이제 기대를 할 만도 한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적인 좀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체육회가 민선이긴 하지만 특성상 시 보조금으로 100% 운영되는 기관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체적인 자산이 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돈 주라고 판결한 거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는 고양시 체육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체육회장도 지금 공석이기도 하고 체육회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네, 뭐 사실상 뭐 빈껍데기 상태인 거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예산을 쥐고 있는 고양시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고양시 입장은 그럼 뭔지 궁금한데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인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고양시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우선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법상 이제 체육회 직원 고용주는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양시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예산을 원래대로 복귀시켜 달라 이런 지금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이 있는데 부서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윗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직원들도 근태랑 이런 것들 자기네들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체육회 조직 내부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 지급하는 방식이 보조금 지급 방식이래요. 그러면 보조금 평가를 고양시가 또 하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평가에서 되게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직원들 요구대로 그렇게 다 줄 수 있겠느냐. 먼저 체육회에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의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 법적으로 우리 책임은 아니고 예산이 깎인 건 체육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이니 체육회가 스스로 해결을 해라. 자, 이런 거군요. 자, 이거 큰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시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거든요, 일종의. 네. 조직 자체가 지금 거의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장은 재판 문제로 인해서 1월부터 직무 정지가 된 상태고요. 사무국장 자리도 지금 공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월급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이제 하나둘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12명이었는데 사무국 정원이 지금 현재 7명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인력 공백이 그냥 체육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체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질과 양 모두 이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인구 20만 시군의 체육회보다 지금 고양시 체육회가 운영상으로 훨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생계 문제를 겪고 있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 체육복지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육회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나몰라라 할 상황인가 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듣고 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무척 심각하네요.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체크를 찍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9월 1일 월요일부터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늘어났습니다. 고양시와 김포를 이어주는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의 차량이 통행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요금소를 통과하는 10개 차로 중에서 4개만 하이패스 차로였는데 요즘 뭐 보면 대부분 차들이 거의 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마다 톨게이트 앞에서 차량이 길게 밀리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하이패스 차로 확대를 통해서 교통 정체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부 해소되길 좀 기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시 일반고 두 곳이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고양시 백석고등학교와 저영고등학교가 이번에 교육부가 주관한 2025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국적으로 25개 교가 선정이 됐고, 저영고는 예전에 한번 선정이 됐다가 이번에 재선정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석고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고 해요. 아무튼 이 두 개 학교가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이제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25개가 됐는데 그중에 고양시가 2개다. 어려운 거를 이렇게 지금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율형 공립고 2.0 정확히 어떤 학교 모델을 말하는 거죠? 네,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지역의 뭐 인적, 물적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학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이라든지 뭐 지역 연계형 교육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학교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발표 내용을 보면요, 뭐 네. 학교 측에서 교과 과정에 관련된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좀 받게 되고 지원도 같이 뒤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선 연간 2억 원 정도의 교육부, 교육청 지원금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무학년제 운영이라든지 뭐 교과서 자율 활용 같은 학사 운영에 좀 특례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라든지 뭐 교사를 직접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부분에서의 자율권도 함께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학교가 본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뭐 예상되는 게 있나요? 계획안을 보면은 백석고 같은 경우는 인근 초중고와 대학 등을 연계를 해서 AI 관련 융합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저영고 같은 경우는 인근에 동국대 일산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융합과 지역 연계 교육 이런 것들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함께 밝히고 있고요. 네, 고양시의 두 곳 자율형 공립고가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